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 김민규 사무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 스타트업 무토브 샤프랭컴퍼니 한국 NFC에서 저희 공공부문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디지털 서비스 정책과에서 민간 부문의 공공 서비스 계획과 공공 서비스 개방 계획과 연계 방안을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스타트업과 정부가 더욱 활발하게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시간 계획, 발표 자료 등을 자료집으로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집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포럼 진행 과정 중 질의사항 및 추가 논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QR코드로 접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질문창을 링크로 달아놓았으니 이 링크로 접속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상시 학습을 인정해 드리니 입구에서 참석자 서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포럼 진행을 위해 핸드폰은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2회 워크 스마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성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간단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군호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진상 행정안전부 디지털 서비스 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모터부의 박보영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샤프랭컴퍼니의 이준승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한국 NFC의 황승익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심플로우 민경욱 대표님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주현 정부혁신기획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주현 정부혁신기획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주현입니다. 딱 2시가 되자마자 굉장히 사회자가 신속하게 진행하죠. 아까 제가 시간 많이 끌지 않고 바로바로 행사하도록 좀 요청했는데 조금만 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예. 예, 오늘이 제22회 워크 스마트 포럼입니다. 2015년 8월에 제1회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그 센터에서 했었고요. 그 발표했던 기관들이 쿠팡, 배달의 민족, 자플래닛, 스마트 스터디, 그리고 행정안전부 5개 기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데 빈자리 하나 없이 빼곡히 자리를 했던 그 분들 기억이 많이 나고요. 특히 그때는 저희가 정부 청사가 아니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강남에 있는 그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다 보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점점 가면서 정부 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이 행사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셨고요. 저희가 몇 차례 스타트업 특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또 다시 약간 그런 성격인데 오늘 발표해 주실 기관들은 특징이 이렇습니다.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정부가 일하면서 아직 여전히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 그로 인해서 국민들도 불편을 겪으시거나 국민들이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 방안, 아이디어, 그걸 오늘 듣고요. 그리고 정부는 또 정부대로 이런 부분들을 스타트업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은 사회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활력을 얻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두가 집에서 평온하게 살고 그냥 제일 좋은 사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그렇다면 사업의 기회가 너무 없죠.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야 없을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스타트업이고, 근데 정작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때 정부는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다 포함하고요. 그 기관들은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데, 오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아이디어들, 그걸 좀 듣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도 워크스마트 포럼은 다양한 포맷으로 또 다양한 기관들을 만날 텐데요. 혹시 오늘 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저희 블로그나 또 이후에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녹화된 글을 다시 보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행정안전부로, 협업정책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그 관련된 주제들 만들어서 그 기업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또 마련을 하겠습니다. 또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더 나은 해법이 있을까라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도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은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아이디어를 가진 곳들을 연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박보영 이사님, 또 이준승 대표님, 황승익 대표님, 그리고 조진상 과장님, 다들 시간 잘 지켜서 15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또 이따가 2부에서 토론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토부 박보영 이사님께서 택시가 모은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문제 해결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보영 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부의 박보영입니다. 제가 이 앞에 가서 발표를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모토부는 지금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시다 보시면 택시 위에 디지털 광고판을 달고 다니는 택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성으로 24시간 365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광고가 나갈 수 있는 디지털 모빌리티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다들 광고판을 하는 회사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안에 34개의 IoT 센서를 달아서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2016년에 창업한 크지 않은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기본적으로 광고 시장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도시 데이터, 실제로 스마트 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관제에 사용된 도시 데이터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으다 보니 이 데이터가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부는 실제 현재 서울, 인천, 대전에서 택시 표시 등 정광류 광고 시범 사업자의 참여 기업입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 정비 업계, 소상공인, 정부, 시민 모두에게 상생의 혜택을 창출하고자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사실 광고 쪽이 아니고요. 어번 엣지 AI 디바이스 기반으로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행정 기반, 행정 서비스 또는 행정의 의사결정, 정책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모토부의 디바이스는 사실 보이시는 이 디지털 광고판처럼 보이시는 이 디바이스인데요. 이 안에 저희가 34개 정도의 센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소리, 마이크 센서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10여 종류의 어번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택시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 24시간 계속 돌아다닙니다. 항상 저희의 데이터들은 저희 택시가 다니는 모든 길의 데이터들이 센싱됩니다.
밤에도 낮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센싱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 습도, 조도, UV,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유동인구들을 센싱하게 됩니다. 근데 개인정보 이슈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엣지 디바이스 기반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하드웨어 측면에서 다 개인정보 이슈가 없이 데이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너네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아?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엣지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데이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저희가 측정할 수 있고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서 유동인구 같은 경우에는 1분에 하나씩 1분 단위로 데이터가 떨어지고요. 나머지 데이터들은 초 단위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번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 사업, 그다음에 도시 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택시 자체가 모빌리티 관련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학습용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 데이터는 많은 도시의 데이터들은 여기서 보시면 위성 기준, 요즘은 또 드론 기준으로도 많이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택시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가장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로드 스케일의 데이터입니다. 한마디로 저희 사람의 눈높이, 저희 보행자의 눈높이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체감성이 뛰어난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모토부의 데이터 수집 역량은 2022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서울에 1,600대, 지금은 한 2,000대가 좀 넘습니다. 1,600대 기준으로 하루 정도 저희 데이터량으로 서울 시내의 84.6% 정도를 커버링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100%에 가까운 데이터량이 축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도로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의 데이터들을 훨씬 더 많이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토부의 어번 데이터 웹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성으로 유해가스, 미세먼지, 조도, 그다음에 인구 정보죠, 유동 인구죠.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평균 속도, 온습도와 UV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및 공공기관, 그다음에 경찰과 시민안전, 그다음에 맵사 같이 이렇게 도시 정보 제공의 플랫폼을 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데이터와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솔루션 활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가장 밸류업을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는 유동인구 데이터입니다. 실제 저희가 통신사들이 많은 유동인구 데이터들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 통신사가 제공하는 유동인구 데이터는 기지국 기반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건물에 있어도 유동인구로 센싱이 됩니다. 기지국 기반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저희 택시에 달려있는 센서를 기반으로 한 번 더 가공해서 실제 플로팅 파퓰레이션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제 솔루션 활용 방안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여러 행사와 이벤트들 또는 뭔가의 사업들을 했을 때 사업 전후에 이용객들의 변화 분석이라든지 도로교통 추이의 변화, 그다음에 방역과 보건활동의 성과 분석 등을 이벤트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동인구 같은 경우는 특히 뭔가 저희가 지자체든 어떤 사업들을 했을 때 과연 어디서 오셨는지,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주민들만 이용하신 건지 아니면 외부의 관광객들이 더 많이 유입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벤트 전후의 분석 부분들을 보실 때 이렇게 듀얼 모니터들을 제공해서 실제 보기 좋게 바로 직관적으로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솔루션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특정 시점의 지역의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특성별 분포, 증감 추이 등의 심층 분석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실제 다양한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법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련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집하고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조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 이 조도 데이터들이 기반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체감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행정 서비스와 관련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조도를 실시간적인 조도를 기반으로 뭐 가로수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가로수, 그 조도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이런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면서 실제 이렇게 보다 그 뭐 교통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주정차, 도로 파상, 위험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센싱할 때는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데이터 기반의 도시행정 지원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솔루션 그 고도화하려는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신사 연계 알림 서비스 부분들도 함께 협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위험 지수 모델, 그다음에 보행로 안전 지수, 건강 지수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로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럼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모토브 솔루션들이 활용되었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 골목길 안전 시스템 구축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모토브의 시공간 유동인구 데이터, 그다음에 조도 데이터, 거기에 뭐 유해 시설 데이터들과 그다음에 경찰청의 범죄 관련 일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안전지수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찰차의 순찰 루트를 제공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안전지수를 가지고 안전 위험 지역 알라팅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낼 수 있는 솔루션들을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시민들을 위한 체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SOS랩 건강한 등굣길 서비스인데요. 실제 저희가 그러니까 보행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들을 건강한 보행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아이가 등하교를 할 때 가장 가까운 길로 등하교를 합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측정을 해본 결과 학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정문과 후문의 대기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가장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 보행로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알러지라든지 천식이라든지 폐렴과 관련된 그런 위험도들이 상당 부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봤을 때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질과 관련된 저희 데이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시간 안전 경로를 검색하는 거, 실시간 주변 안전 정보, 그다음에 내 주변 외출 가이드까지 제공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 SOS 서비스라는 시민 체감형 앱을 개발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포항의 스마트 시티 챌린지 본 사업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디지털 행정없이 서비스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 노면 감지 시스템, 그다음 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 그다음 갓길 인도 공간 인지 시스템, 그다음 메타 인지 기반 CCTV 저장 분석 시스템, 저희 말고도 여러 업체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저희의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이 데이터들이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어떻게 정책 의사결정에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가 성남시 도로공사 모토부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통약자 상생혜택 지원 서비스라고 저희가 크리스마스의 선물과 같은 서비스라고 얘기해서 엑스마스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기획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부 택시를 활용해서 지역 사업자, 교통약자의 상생형 이동수당 지원 서비스들을 하고요. 이런 상생형 이동 수단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지속성 있게 어떻게 수익성을 가지고 쉐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토부 택시를 활용한 광고와 데이터 수익의 일부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지원 및 기사 배려에 대한 리워드로 제공해서 지역 사업자와 상생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가장 큰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SBA의 그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서울시 테스트베드 사업을 기반으로 실증 사업을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포항 스마트 시티와는 조금 다른 이제 컨셉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행정 서비스 부분들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데이터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 지원에 관련된 임팩트 어나리시스라든지 아니면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행정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도시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실제 저희가 행정 서비스와 관련됐을 때는 지금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자체든 아니면 다른 행정부서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무엇이 가장 시급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생한 의견들이 담겨진다면 훨씬 더 훌륭하고 가장 바르게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저희 행정부에서 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견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샤프앤컴퍼니 이준승 대표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거 간편하고 스마트하기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준승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샤프앤컴퍼니라는 회사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엄청 설레는 이유가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사무직이 아닌 현장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설레냐면요. 지금 여기 모이신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지자체분들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현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솔루션들로 통해서 디지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저희 솔루션 중에 지자체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수거 관리 시스템을 좀 디지털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거의 이쪽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현재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시는데 음식점에 음식물을 수거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모르실 텐데 납부 필증이라는 걸 붙이게 있습니다. 그럼 통은 봉투 안 해도 돼요? 통은 대신 음식물 스티커를 내가 뜯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뜯어 그게 이거 예, 가정이 종량제 봉투를 쓴다면은 이런 납부 필증을 붙여서 붙어 있으면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돈 주고 사서 붙이는 거고 이게 안 붙어 있는 통은 안 치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납부 필증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뜯어내야 되고 QR를 인식한 다음에 뜯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마트에다가 납부 필증을 팔면 음식점주들은 마트에 가서 그 납부 필증을 산 다음에 자기가 배출한 만큼 자기가 그 스스로 이제 납부 필증을 붙이는 거고요. 수거업체는 이제 수거할 때 QR을 인식한 다음에 그 납부 필증을 떼내는 그런 과정들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납부필증입니다. 근데 연간 5천만 장, 우리나라에서 5천만 장의 스티커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쓰레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큰 부분은 이걸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제 바쁘시고 힘든 일을 하시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는데요. 납부필증이 음식물 쓰레기랑 섞여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청소업체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용기에 붙어있던 납부필증을 떼어내더니 쓰레기통으로 밀어넣습니다. 연속으로 몇 장을 떼어내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본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회수해야 하지만 현장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납부필증을 회수를 하시거나 별도로 분리해야 되는데 바쁘고 힘드니까 이거 그냥 음식물 쓰레기에 섞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거 외에서도 지자체에서는 이게 실명제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음식점이 어떤 종류가 날짜별로 얼마나 배출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고요. 음식점주,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가뜩이나도 엄청 바쁘신데 주기적으로 와서 납부필증을 사셔야 되고 거기 쓰레기통에 또 붙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업체는 그걸 또 QR을 인식하고 떼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문제는 과연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납부필증, 저런 스티커가 필수적일까? 이걸 혹시 디지털로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건 그래서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수거관리 시스템이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현재 통을 그대로 쓰면서 이 위에다가 NFC를 하나만 붙이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시나리오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식점주들은 앱을 하나 까신 다음에 이제 앱에 가입을 하시고 나면은 이게 초기 화면이거든요. 딱 2개의 화면만 나타납니다. 엄청 쓰기도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배출하고 스티커를 구매하실 수 있는 것만 나타나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싶으실 때는 배출을 클릭하고 내가 몇 리터를 배출할지 입력하면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커는 옛날에는 마트에서 사오던 거를 그냥 이 앱 안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배출했는지도 이렇게 히스토리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음식물 쓰레기가 점점 더 많아지는 적어지는도 볼 수 있고요. 수거업체에서는 과거에는 아침에 출발할 때 내가 오늘 얼마나 어디서 수거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선을 따라 돌면서 다 해봐야 되지 않은 건데, 이제는 출발하기 전에 내가 오늘 몇 군데서 몇 리터를 수거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데이터가 미리 이미 갖고 계신 거고,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NFC를 그냥 태그를 하시면은, 지금은 QR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냥 NFC를 태그만 하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수거가 완료되는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어느 음식점이 언제 아니면 어떤 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지를 다 데이터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지자체나 음식점이나 수거업체나 모두 다 좋아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느 누구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도 영리기업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비용 부담 없이 운영될 수 있냐면은, 기존에는 마트가 약 3%의 수수료를 받고 이 판매를 해줍니다. 판매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 입장에서도 이게 큰 돈이 안 되는 사업인데, 이제 뭐 방문객을 끌거나 아니면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걸 도입을 한다면은 이제 음식점주들이 앱에서 스티커를 구매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가지고 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비용 부담 없이, 그리고 수거업체나 음식점주는 당연히 추가 비용 없이 시스템 운영될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 솔루션이 워낙 간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솔루션은 사실 이미 만들어진 솔루션은 아닙니다. 이 솔루션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제 몇몇 지자체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야지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목표는 내년 6월에 런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요. 저희 회사 좀 간단히 소개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업무를 좀 디지털화할 수 없을까만 바라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취업이나 업무를 생각하면 사무직을 먼저 생각하는데, 세상에는 사실 현장 직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사무직을 위한 좋은 솔루션들은 이미 엄청나게 국내나 해외에 많이 있지만 현장직을 위한 솔루션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2개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위한 솔루션이 하나 있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장의 시설 점검에 대한 솔루션, 이 2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공공 쪽이시다 보니까 시설이나 안전 점검
하셔야 될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간단하게 디지털화될 수 있는지 한 30초 정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리 아직 종이로 하세요? 이제 QR로 해보세요. QR 스티커를 스캔하고 점검 내역을 입력하면 끝! 관리자는 점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점검 보고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소화기, 청소, 설비, 순찰, 차량 점검과 같은 다양한 시설 관리도 이제 스마트하게 종이 점검표를 QR에 담다 하다. 예, 저희가 이 하다라는 간단한 솔루션을 통해서 기존에는 직접 가보아야지만 알 수 있던 안전 점검을 한다거나 청소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디지털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솔루션이고요. 이 솔루션은 지금 현재도 다양한 기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만큼 도입을 희망하시는 곳이 있으면 바로 도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고요. 주요 고객사고 저희 회사는 사실 해외에서 시작한 회사고 지금도 매출의 75%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지면서 오히려 이제 국내를 조금 시작하게 됐는데요. 뭐 삼성전자나 샤넬 같은 이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저희의 주요 고객사이기도 한데 작년 말부터 해서 저희 서울특별시 이제 한강사업본부도 일을 시작하고 뭐 부산시설공단이나 인천국제공항 이런 것처럼 점점 이제 공공 쪽과의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쪽에 여러 레퍼런스 좀 계속 만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좀 공공이랑 맞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현장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현장 업무 디지털에만 집중하는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미 저희 지자체와 이제 공공과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개인 정보가 됐던 보안이 됐던 지자체 업무의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공공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나름의 이해도를 높이 쌓았고요. 그리고 이제 75억 정도 투자 유치하면서 산업은행이라는 또 그 공공 자금을 이제 투자를 받기도 했고 현재 지금 39명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근무하면서 재무적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5천만 장에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시스템 아니면은 뭐 아까 보여드린 저희 시설 점검 같은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행정 업무를 아니면 점검 업무를 조금 더 디지털 해보고 싶은 공공기관이 있으시면 끝나고 저를 꼭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NFC 황승익 대표님께서 카드 단말기 없이도 신용카드로 공공요금 수납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황승익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NFC의 황승익입니다. 사실 이 워크 스마트 포럼 전 두 번째 참석입니다. 5년 전에 세종시에서 한번 했었고요. 그때는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때 지금 자리에 계시는 서주현 과장님께서 그때도 있었고요. 이번에 초대해 주신 이유는 이제 스타트업과 정부와 어떤 협업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주제로 하신다 그래서 또 한번 기회를 얻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게 복장이 너무 튄다고 지금 방금 뭐 톡을 받았는데요. TV에서 보면 다 초록색 잠바들 입고 계셔서 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점퍼를 준비해 왔는데 아무도 안 입고 계시네요. 그만큼 스타트업도 정보를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스타트업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포럼이 양쪽의 그 사이드를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용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서비스 앱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를 아무 데서나 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긴 조금 오래됐습니다. 8년 차고요. 7년 넘으면 스타트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부 지원은 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오늘 이번이 8년 차에서 지원받는 첫 사례인 것 같고요. 저희가 NFC하고 핀테크 서비스로 결제하고 인증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왼쪽 상단에 있는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야외 매장이나 혹은 배달 혹은 플리마켓이라고 하는 오픈된 공간에서 카드 결제를 받을 때는 무선카드 단말기라는 걸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 무선카드 단말기 한 60만 원 하거든요.
그리고 통신료가 월 한 2만 원 정도 나가요, 매달. 근데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드를 터치하거나 아니면 법인카드 같이 NFC 기능이 없는 거는 카드 번호를 스캔한다든지, 혹은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폰투폰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폰 대 폰을 맞대면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사실 시작한 지가 한 5년, 3년 됐는데 3년 차 되는 시점에 규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신용카드 단말기는 여신법에 따라서 여신금융협회라는 데서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보안 인증을 하드웨어에 대한 기준만 있어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저희가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카드 단말기를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시험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걸 때문에 저희도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금융신특별법 시행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인증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의 해킹 테스트를 2번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신협회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한 번이면 받을 보안 인증을 저희는 3번 받고 출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가진 기능은 교통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구불 교통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는 휴대폰 뒷면에 터치하면 되고요. 없는 경우는 카메라로 스캔하면 되고, 삼성페이는 폰투폰 방식으로 결제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출시되는 애플페이 역시 폰투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말들이 많죠. 애플페이 때문에 단말기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뉴스 보셨는데 이 소프트웨어 포스를 이용하면 그런 일 없이 결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C2C 서비스인데요. 아직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규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업자만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미국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저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대폰과 휴대폰을 서로 맞대서 서로 신용카드로 중고 물품 거래한다든지 할 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하드웨어 신용카드 단말기가 다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탁상형 단말기 앞으로 소멸될 자산이고요. 무선 카드 단말기도 없어질 것들입니다. 뭐 100% 없어지진 않겠지만 스마트폰 모듈 형태로 소프트웨어로 다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민간 영역에는 이미 도입이 돼서 상당히 많은 가맹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영역은 좀 특이한 경우가 생겨났어요. IBK 기업은행이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만 하면 소상공인이라면 공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이 비용을 IBK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TV 광고나 뭐 지하철 광고, 지명 광고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광고 영상 보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아서 IBK 박스 포스가 뭐야? 장비 없이 무료로 포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사장님, 사모님, 종업원까지 모두가 함께 쓸 수 있죠.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까지. 나 때 계산할 때 쓸 수 있었던 거는 주파수밖에 없었어. 요즘은 다 IBK 박스포스죠. 이렇게 쉽게 무료야? 네. IBK 박스포스. 예, 민간 영역엔 이 IBK 박스포스 이용하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특징이죠. 종업원도 설치해서 결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비 없이 결제 받을 수 있다는 그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똑같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안을 받을 때 공공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사실 IBK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고 또 빅데이터 수집이라는 그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무상 보급이 가능했는데, 공공 영역에는 저희가 솔직히 어떤 측면에 있을 수 있는지 많은 리서치를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3년 전에 서울시 38세금 기동팀 팀장님을 뵌 적이 있거든요. 왜 뵀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체납세금 징수하러 저 체납자 만나러 갔을 때 그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항상 돈 없다. 지갑을 보여주면서 가져가려면 가져가 봐라. 카드는 있는데 혹시 받아요? 그러면서 맨날 놀린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단말기 가지고 자기들이 출동해서 카드로 한번 체납세금을 수납해 보겠다 그래서 문의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도입까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서울시는 당시엔 PG 서비스 통해서 하다 보니 수수료 부분을 이렇게 부담할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진행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해법이 있어서 공공역에서 저희가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여신협회 보안 인증을 통과하면서 밴 서비스라는 영역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키스정보통신이나 밴사를 통하면 낮은 수수료 혹은 지자체가 이미 카드사하고 가맹 계약을 한 그 수수료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계약 조건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마치 휴대폰 번호 이동하듯이 그냥 단말기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이미 갖고 계신 신용카드 단말기에 스마트폰 단말기가 하나 더 추가되는 형태로 신청서만 쓰면 추가 개통이 되고요. 이러면 공무원 어느 분이라도 설치해 놓고 공공요금 수납, 뭐 예를 들어 주차요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강연장 임대료 같은 것도 갈 수 있고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납하는 측면에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수납을 받으실 수 있고요. 수수료는 이미 가맹점 계약이 되어 있는 그거에 준해서 처리되고 교제 조건도 똑같을 겁니다. 바뀌는 거 없이 수납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이 벤사에 등록할 때 가입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피당 3만 원이란 가입비가 있는데 이거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사이트 라이센스 방식으로 연단위 계약하는 거를 저희가 협의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포스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드웨어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간편 결제를 다 수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납 가능한 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 LG페이, 그다음에 위챗페이, 카카오페이 계속 새로운 결제 수단이 나와도 소프트웨어 단말이니까 수납이 가능해요. 기존엔 불가능했거든요. 애플페이도 앞으로 시작되면 역시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것처럼 확장성이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기 때문에 지자체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와닿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카드 결제를 평소에 받아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받을 일도 없고요. 주로 돈 쓸 때 이제 카드 주면 알아서 배달하시는 분 혹은 가게 주인이 긁거나 꼽아서 뭔가 결제를 했잖아요. 근데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금융혁신특별법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가지고 개인용,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일부 부가 조건으로 한도가 있지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서비스 앱 이름이 바로 페이앱 라이트라는 앱인데요. 이건 개인 누구나 설치해서 직접 자기가 카드 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하거나 과외교습하거나 수공예품을 플리마켓이나 주말장터에서 직접 판매할 때 손님의 카드를 직접 받으실 수 있거든요. 원래는 카드깡으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설치하고 본인의 카드로 1,000원 정도 테스트하고 꼭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취소는 언제든지 3일 내에는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카드 결제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상담 신청 QR 부분에 지자체분 업무 담당자분께서 이 스캔을 해서 상담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업팀이 출동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의 전화 필요하시면 1588-17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진상 행정안전부 디지털 서비스 정책 과장님께서 디지털 서비스 개방으로 민관 융합 원스톱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진상 과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행안부의 디지털 서비스 정책과장 조진상입니다. 조금 그 앞에 세 분 발표가 너무 재미있고 또 내용도 말랑말랑하고 또 실생활에 딱딱 와닿는 내용이라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뭐 비록 공무원이 만든 자료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저희 디지털 서비스 개방이라는 건데요. 실은 조금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약간 사례를 들어서 조금 쉽게 이런 걸 왜 하게 됐는지 배경이나 이런 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동사무소라는 데를 갔습니다. 이제 오프라인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발전하면서 팩스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PC 통신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냐면 어느 순간 보니까 G4C 혹은 뭐 예전에는 민원24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인터넷에서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이제 발급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되니까 이제 자기 폰으로도 됩니다. 자기 폰으로도 모바일로 됐던 거죠. 그럼 이제 공공 채널이 그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어렵지만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공공 웹 앱뿐만 아니라 여기서 공공 웹 앱은 정부24 이런 것들이고요. 국민에게 친숙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민간 앱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앱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데서도 신청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채널을 확대해 드리겠다. 요런 내용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 효과가 올까? 요건 뒤에 아마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은 필요한 민간 융합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민간은 그 개방된 서비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개념이라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뒤에 사례를 보면 쉽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개방이라고 하니까 또 10년 전부터 하던 게 데이터 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니네 데이터 개방이라는 것과 서비스 개방이라는 게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이 많고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개방은 이미 일상에서 많이 쓰고들 계십니다. 아마 오늘 여기 대중교통을 오셨으면 뭐 버스가 언제 오는지, 뭐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 앱이나 다른 여행 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개방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개인정보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정부가 민간을 향해서 이렇게 개방해 주면 그 개방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민간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요. 대표적으로 공적 마스크 앱입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 약국에 뭐 마스크가 몇 개 남았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방을 해주면 그걸 뭐 이렇게 뭐 의학 쪽 앱이든지 아니면 지도 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표출해서 서비스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데이터 개방이고요. 서비스 개방은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서비스는 말 그대로 국민이 공공기관을 향해서 뭔가 해달라고 개인이 뭔가 해달라고 하는 거여서 양방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공적 마스크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와 대비되는 게 이제 자녀 백신 예약입니다.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화이자가 남았어, 모더나가 남았어,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이제 데이터 개방은 그걸로 끝이 났고요. 이제는 그걸로 끝이 나지 않죠. 이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있는 주변에 어떤 내가 화이자를 맞고 싶으면 내가 그걸 신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서비스 개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프로세스가. 그래서 서비스 개방은 데이터 개방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현황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신 많은 행정공공기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동안 원스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원 5천여 종 중에 한 2,800개가 지금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록은 가능하듯이 전입 신고가 가능하듯이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곳에만 가면 다 해결되는 건 아직은 아니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유명한 정부 입사에서는 1,000종 정도가 되고요. 해외 직구 같은 거 하시면 뭐 통관구여부 같은 거 신청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관세청, 그 다음에 뭐 가족관계,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은 또 대법원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이제 민간 융합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해결을 할 때 혹은 서비스가 필요해 그러면 실은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한번 수목원에 한번 놀러 가볼까? 혹은 뭐 휴양림에 놀러 가볼까?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로 휴양림 사이트에 가서 예약하지 않습니다. 계약하지 않습니다. 먼저 뭐 검색을 해보시거나 경로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리뷰를 보시거나 별점을 보시거나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음에 들어 이러면 이제 해당 수목원 사이트에 가서 예약을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민간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가 이렇게 분절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은 우리가 폰 하나를 가지고 각각 이용을 해왔던 겁니다. 예, 요거 이제 사례를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해가 쉬운데요. 코레일 기차 승차권 예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지를 갈 때 모르면 이렇게 경로를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세종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세종에서 서울 오는 기준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서울역까지 갈래 이렇게 하면 이제 경로가 쫙 나오잖아요. 그럼 예전에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경로를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뭐 기차를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이렇게 선택해서 왔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종전에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공공이 붙으면 내가 원하는 경로를 누르면 이제 코레일은 예약이 됩니다. 굳이 내가 코레일 톡 앱을 깔지 않아도 혹은 코레일 사이트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서비스 개방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융합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요 좀 추진 방안 말씀드린데 약간 공무원스러운 PT가 나오는데 일단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민간 융합의 원 사이즈 토탈 서비스를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서 구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요거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종전에는 저희가 이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정부 입사나 혹은 뭐 내가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아까 말씀드린 뭐 직구 같은 걸 하려면 유니패스 혹은 뭐 세금 관련된 걸 하려면 홈택스, 위택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셨죠. 여기서 이제 자신의 서비스를 국민들이 많이 쓰는 걸 개방을 해주시면 공공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데에 등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중개를 해주는 거죠. 중개를 하면 그게 필요한 민간 회사에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네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지도앱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 기본적인 체계가 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보면 화살표가 민간 쪽으로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 공공 쪽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가 개방이 되면 이제 반대로 다른 행정기관의 거를 다른 행정기관이 또 가져다가 자신만의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요즘 뭐 청년 지원 이런 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당연히 복지로에 가면 청년 지원 관련된 서비스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 지원 서비스를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 서울시 거 개방된 거를 복지로에서 가져다가 쓰면 또 원스톱이 되는 겁니다. 추진 방안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니네가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정부나 공공기관에게 뭔가 요구하고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뭐 민원 사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수혜적 공공 서비스라는 게 있고 뭐 나머지 포섭이 안 되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민원은 아시는 것과 같이 주민등록 등초원을 발급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수혜적 서비스는 아이를 낳으시면 출산지원금을 받는다든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뭐 코로나와 관련된 국민지원금을 받으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말씀드렸던 뭐 기차 승차권을 예매한다든가 휴양림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저희가 현황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민간에서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개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융합 서비스 유형을 약간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스톱이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융합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원스톱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잘 모르면 내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면 초록창에 쳐봅니다. 잘 모르면 어떤 그런 종합 포털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전입신고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면서 내가 그걸 읽고 그러면 정부입사 가서 해야 되겠네 해서 정부입사 가서 전입신고를 하십니다. 요게 이제 종전의 프로세스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거는
링크를 타고 이동할 필요가 없이 거기서 바로 되게, 그게 이제 원스톱이고요. 융합은 아까 기차 승차권 예약 같은 겁니다. 내가 종북적으로 원하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통해서 목적지로 간다. 그러면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경로를 조회하고 다른 앱으로 이동 없이 그 앱에서 최종적으로 교통편까지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융합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부터 시범 서비스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요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수요가 많은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개방 작업을 하고 있고, 그 개방을 원하는 민간 기업들과 함께 지금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요 추진 계획에 나온 요 시범 서비스 6종인데요. 그 앞서 보여드렸던 건 이제 코레일 기차 승차권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레일만 있는 게 아니라 SRT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SRT 기차 승차권 예매도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냐면,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차를 타면 앱이 2개가 필요합니다. 코레일 앱도 있어야 되고 SRT 앱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앱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편리하고요. 좋은데 문제는 이제 같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떨 때는 SRT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코레일 가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차를 사면 이제 나중에 조금 연식이 되시면 2년마다 자동차 검사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게 통상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편물로 이렇게 임박했다고 통지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요즘은 신청을 하면 문자를 알려주거나 이렇게 알림톡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에 가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그 알림톡에서 바로 예약이 되게, 알림톡에서 예약이 되게, 아니면 내가 뭔가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앱들이 많잖아요. 자동차 관리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데서 되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요즘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아마 좀 많이 뭐 힐링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 휴양림 예약, 그 다음에 수목원 예약 이런 것들이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뭐 아마 많이들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가보셨거나 아마 갈 예정이시거나 그렇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다양한 민간 채널을 통해서 예약이 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요거는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저희가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 인천공항까지는 어떻게 가는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지도앱을 하시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인천공항 내에서 그럼 비행기 탈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민간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가 합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차가 약간 있어서 미리 알아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행편이 있으면 여기 임박해야 게이트 정보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나오면 이제 그 게이트 이렇게 해서 내가 인천공항 내에서 어떤 출입국 단계를 거쳐서 내가 몇 번 비행편을 타기 위해서 얼마큼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경로로 뭐 1터미널인지 2터미널인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게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문화누리 카드라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그 국민지원금처럼 바우처 같은 겁니다. 근데 통장이나 이런 전자지갑에 얼마큼 이렇게 충전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특정한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 앱에 전자지갑에서 담아서 발급받거나 혹은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좀 말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 회사들도 많고 여기 오신 분들처럼 행정 공공기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각각 연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허브 역할을 해서 중개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저희는 공공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 요거를 만들고 있고 양쪽을 붙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행정안전부의 단독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행정공공기관, 그러니까 서비스를 가지고 계신 그 행정공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또 필요하고, 또 이 디지털 서비스 개방에 신청 채널로서 참여하실 민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약 10분 정도 자리 정돈 시간을 가진 지 15시 10분부터 스타트업과 정부가 더욱 활발하게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은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 채팅창에 있는 URL을 통해서 접속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은 좀 더 논의하고 싶으신 사항을 남겨주시면 토론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15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스타트업과 정부가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까 시작할 때 인사 말씀을 드렸던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서주현입니다. 3시 이전에 약 1시간 가까이 네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저희 행사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예정보다 시간을 넘기면, 물론 이건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넘기면 가장 당혹스러운데, 오히려 한 5분에서 10분 가까이를 절약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사이에 심플로, 오늘 저희가 심플로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습니다. 저 배경 화면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으로 누르면은, 잠시만요. 누르면은 화면에 뜬다고 했었는데 거기 좀 될까요? 예, 되네요. 이렇게 태블릿에서 심플로에 올라온 질문들을 제가 하나씩 한번 눌러가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배경에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니터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 행사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영상 중계하는 부분을 과거에 비해서 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여러 곳에서 다 오시진 못했지만 영상으로 아까 보니까 100분 가까이 보고 계시던데요. 저희 당연히 이런 거 해야 되고, 또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행사 안내했을 때도 온라인으로 보고 싶은데 가능하냐, 또는 녹화해서 띄워주느냐 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행정안전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 또 저희가 블로그에도 나중에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 혹시 발표할 때 조금 요걸 좀 더 첨언하고 싶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하셔도 되면 혹시 있으실까요? 마이크는 지금 황승익 대표님한테 있고 제 옆에 있는 분은 제 거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있으신 분? 예. 괜찮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모토부에서 CEO를 맡고 있는 박보영입니다. 질문에도 좀 많이 나와 있으신 것 같고, 별도로 쉬는 시간에도 저희한테 많이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디바이스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 보니까 그런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아주 빠르게 설명을 드렸을 때 저희가 엣지 디바이스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바이스 안에 엣지 AI 컴퓨팅 기술들을 녹여넣고 디바이스 자체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영상을 저희 서버에 저장하거나 이미지를 저장하게 되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센싱과 분석 자체를 그 엣지 장치에서 배포하고 엣지 장치에서 내려보낼 때는 말 그대로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 자체로 숫자로만 떨어지게 돼 있어서 개인정보 부분들은 사실 저희한테 입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려가 없고, 요즘은 사실 가명정보와 관련된 그런 그 가명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처리를 하는 기관들도 따로 있어서 저희한테도 그런 부분들에 많이 문의가 오세요. 근데 실제 저희가 그 데이터들을 서브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그런 개인정보 부분들이 모아지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걱정하실 그 것들이 차단되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올려오는 내용들을 발표하신 분들이 쉬는 시간에 짬짬이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아니면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저도 발표 때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요. 한국 NFC 황승익입니다. 그 설명할 때 저희가 공무원의 공모를 잘 모르다 보니 예시로 38세금 기동팀장님 뵀을 때
뭐 체납색을 납부 받는 경우 혹은 뭐 시설 사용료 이렇게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카드나 이 요금을 수납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많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는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본인 업무에 내가 카드 단말기가 있으면 어떤 업무에 적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 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전 농담으로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 공무원들 다 저희 비상 대비할 때 입는 그 옷 옛날에 민방위복이라고 부르던 그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농담이시죠? 진짜 그런 줄 아이고. 알았습니다. TV 방송에 요즘 다 녹색 예. 잠바만 입고 나오셔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참 저희도 뉴스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그 옷 입고 일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이제 황승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서비스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시진 않은 것 같고요. 또 공무원들은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하는데 이거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그런 게 있을까 싶은 또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을 원래 전공했는데 상업의 본질이 정보를 거래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물건을 사야 될지 모르고 돈을 들고 시장에 나온 사람이 누구에게 팔아야 될지 모르고 물건을 만든 사람으로부터 사는데 그 사는 과정에서 만날 필요는 없고 중간에 상인이 돈을 가진 소비자한테는 그 판매처를 알려주고 판매처한테는 그 소비자를 알려줘서 그냥 배송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이 워크 스마트 포럼이 또는 저희 같은 이런 여러 플랫폼들이 행사들이 스타트업과 정부, 기업과 정부 간의 매개가 되면은 무척 기쁘겠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샤플랜 컴퍼니에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또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운영 과정에서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가? 아까 답변이 된 것 같은데 한번 한 그래도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이 사업을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지자체나 음식점 혹은 수거업체 어느 누구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저희 같은 민간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기존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납부 필증 스티커를 마트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마트가 약 한 3%의 수수료만 가지고 그걸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음식점주들이 앱에서 구매를 한다면은 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그 마트와 똑같은 수수료를 저희 같은 민간업체가 가져감으로써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게 있고요. 마이크 주신 김에 그 아래 오신 질문이 저희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수고하시는 분들이 매번 찍기 힘들 것 같다. 해결할 방법이 있냐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도 정말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시는 것 자체로도 힘든데 일을 추가로 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도 찍고 계십니다. 지금도 QR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NFC는 단순히 태그하면은 찍힐 수 있는 방식이지만 QR은 좀 맞춰서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수거를 하시는 상황이니까 NFC가 도입된다면 오히려 조금 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방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스티커를 떼야 되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야 되는 부분이란 거죠. 지금은 QR을 스캔하신 다음에 스티커를 떼는 지금도 어차피 QR을 스캔한 다음 떼야 되니까 네. 떼는 작업이 없어지는군요. 예, 그러면. 때는 이제 그거를 그냥 갖다 대는 작업으로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그래서 저도 아까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거는 어떤 음식물 쓰레기통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으면 거기 구태여 가서 차 세우고 내려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내용이 채워진 쓰레기통만 미리 알고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었죠.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옛날에 IoT 이야기할 때 도시에서 쓰레기 수거할 때도 쓰레기통에다가 센서를 붙여놓고 얼마나 채워진지를 알고서 수거하면 편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점들이 채울 때 미리 앱에다가 넣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구현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또 다른 여러 질문들 중에서 또 몇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진성 과장님한테 제가 했던 질문인데 또 그러니까 스스로 또 하게 되네요. 원래 아까 자료 마지막에서 한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슬라이드 정도에 보면 지금 진행 중인 거 6개인지 7개인지 조금 애매한 6번까지인데 중간에 4-1, 4-가 있어서 7개처럼 보이는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 끝나나요? 그 예. 준비 완료가? 예, 그 행안부 디지털 서비스 정책과장 조진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 서비스를 선정을 하고 그 소관 기관,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과 서비스 API 개발이란지 연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목표는 내년 초, 그러니까 3월 정도에는 대국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러면 혹시 어떤 거를 개방할지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정하세요? 아니면 의견을 듣는 창구가 있습니까? 예, 당연하고요. 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저희 행안부에서 단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기 오신 많은 행정 공공기관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신청 채널로서 민간이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어떤 서비스가 개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고요. 그때 많이 응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같이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혹시 여기 오신 3개 업체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개방을 원하는 게 있으면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올라온 내용 중에 그 모터부 쪽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이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예, 잠시만요. 예, 모터부가 아니야. 잠시만요. 올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다 보니 조금 핑계인데, 그 전광판에 전송 데이터가 있어서요. 이 내용입니다. 만약 택시 위에다가 모터부 그게 몇십 킬로그램 되지요. 아마 무게가 모터부 그 장비가 또 전송 데이터량이 많을 텐데 그 비용을 혹시 누가 내는지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부담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그거 질문이기도 할 텐데요. 또 혜택이나 네, 다시 모토부의 박보영입니다. 저희는 수익 구조 자체를 기본적으로 저희 디바이스 자체는 저희 모토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시 사업자들에게는 운행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붕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운행 시간에 기준한 금액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토부는 광고 수익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외에 별도의 부분들은 생성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택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고요. 저희가 저희 디바이스가 올라가져 있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기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기 점검은 그 지정된 정비소에서 받고 있어서 또한 그 비용 또한 모토부가 일부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비소 사업에도 저희가 부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이라서 저희가 상생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살짝 궁금해서 그런데 택시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혹시 혜택을 보고 있는지를 영업 비밀이 아니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궁금해서 그렇고요. 저기 나온 것처럼 택시 외에도 버스나 순찰차에도 그걸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인데 왜냐하면 택시와 달리 버스는 공영제로서 또 경찰 순찰차나 이런 차들도 택시보다 더 아마 구석구석을 더 많은 곳들을 아마 순찰을 할 텐데 싶어서 좀 질문이 궁금한 내용을 담고 있네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운행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를 저희가 운행 시간 기준으로 들으는데 저희가 또 미디어 플랫폼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벤트 사업들도 있습니다. 광고주가 원하는 이벤트 부분들이 있을 때 실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택시 기사님들이 휴무일에 진행을 할 경우에는 또 부가적인 비용들도 드리고 있고요. 데이터를 저희가 아주 축약된 지역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서칭할 경우에는 또 그분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제가 지난달에 100만 원을 넘게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버스라든지 순찰차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택시는 민간 개인의 소유거나 법인의 소유입니다. 근데 버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고 택시도 저희가 택시 표시등 정강류 사용 광고 시범 운영 고시에 기반해서 사실 그냥 저희가 시범 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하나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에 기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업 내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차는 아마 보시면은 많은 디바이스들이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좀 이렇게 어울리고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없는 난 디스플레이 VRD라고 얘기합니다. Vehicle Rooftop Device라고 해서 데이터 축적용으로만 활용되는 난 디스플레이 VRD를 저희가 개발 중에 있고 실제 POC로 경찰청하고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국 NFC 황승희 대표님께 여기 저도 또 궁금한 부분인데 고액 체납자 징수 아까 예시를 드셨잖아요. 38 기동대 서울시에. 근데 이게 한도초가 문제가 걸릴 수 있나요? 네, 사실 카드마다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카드사와 카드 회원 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과해서 결제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 고액 체납자가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했다면 각각의 한도별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당히 통쾌하게 잔인하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저는 완전히 제가 이해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소상공인 쪽 이야기겠죠? 네, 사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키스페이라는 앱에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수납 기능이죠.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왔을 때 휴대폰 이용해서 QR 코드 스캔해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소프트웨어 포스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러 부처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접목을 시키려면 또 공공기관이 이 내용들을 활용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인데요. 혹시 그 각 업체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우리 쪽의 내용을 준비하려면은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제가 그래서 모터부의 경우 바로 옆에 있는 모터부의 경우에는 어느 지자체가 모터부 택시를 넣으려면은 주로 뭐 서울, 인천, 대전 등에서는 어느 과가 그걸 하고 있었고 또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하는 겁니다. 샤프렌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 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택시 표시등 정강류 사용 광고 시범 운영 고시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하나의 참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범 운영 사업 고시상으로 봤을 때 저희 디바이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 대전, 인천, 대구, 부산, 진주, 사천입니다. 네, 지금 포항시에서 저희가 같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항도 지금 고시 변경 신청을 내놓은 상태고요. 지자체가 실제 행안부 생활공간 정책과 그다음에 국토부 모빌리티 정책과에 고시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열어달라 이렇게 고시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자체에서는 택시 담당 부서에서 주로 많이 고시 변경 신청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 디바이스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공공 디자인 심의 담당 부서에서 디자인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 자체를 하는 걸 오픈하는 거에 있어서는 별도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 스마트시티 챌린지 큰 사업의 일환으로 실제 저희가 사실 서울과 인천 정도에서 택시를 많이 달고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수익성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개런티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야 어느 지자체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사실 광고 수익만으로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의 다른 서비스 모델로 데이터 부분들에 대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자체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구매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고려해 봐 주시면 실제 택시 사업, 지역의 택시 사업자도 함께 상생할 수 있고 도시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계속해서 예. 셰프 앵커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시스템에 관심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필요한 거는 저희와 진짜 한 장짜리 계약 정도고요. 추가적 이전이나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현장 시설 점검, 현장 안전 점검과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뭐 몇 달간의 저희가 무료 시범 서비스를 운영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시게 되는데 뭐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쓰시다가 이건 안 써도 되겠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신용카드 단말기는 이미 지자체에 다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카드사와 가맹 계약은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부분에는 뭐 변경하거나 검토할 게 없습니다. 다만 여전법에 따라서 이 카드 단말기는 무상으로 보급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액 비용이라도 저희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현재는 카피당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를 벤서와 협의해서 사이트 라이센스 식으로 뭐 개수를 좀 풀고 시 단위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사이 또 계속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혹시 뭐 조진상 과장님 혹시 말씀하실 게 추가로 있으신 게 아니라면 제가 바로 다음 질문으로 가도 될까요? 마이크가 가다가 멈춘 것 같아서요. 자, 지금 여기 데이터 관련된 질문들이 지금 계속 많이 올라오는데요. 발표한 4개 기관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들은 빅데이터로서 효용 가치가 높을 텐데 이 데이터들이 모이는 곳이 운영기관인지 아니면 중앙에 데이터 센터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저는 뭐 답을 알 것 같은데 예, 혹시 그냥 답변을 해주면 다들 서버나 이런 부분에서 이 데이터가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공적으로 관리돼야 될 데이터인지 아닌지에 대한 약간의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모인 데이터를 혹시 개방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자체 그리고 경찰청과 같이 협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또 부처에서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면은 그 데이터를 공공 부분이 활용하려면 혹시 모토부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저희 회사의 서버에 당연히 저장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 쪽에서도 뭐 다들 저희가 도시 데이터를 모으는데 저희는 사실 데이터를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 부분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는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뭐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데이터를 향후에 사스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모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독하는 모델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지자체다 자치구 단위의 지자체는 특히나 예산의 이슈들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된 정부 과제라든지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들을 검증하고 관련된 서비스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은 뭐 자치구 단위의 지자체도 그렇고 자치구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상 자체 서버들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가 사스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사스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체감이 아직까지는 좀 적으셔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에서 오는 약간의 갭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런 부분들이 줄여가면서
가장 라이트한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말씀 있으세요? 예. 저희도 그 데이터 관련해서 고객들한테 늘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데이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클라우드라는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객사들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관을 대행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 올라온 것 중에 개방을 할 수 있느냐, 무료로 어디에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는 고객사가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자체가 이 사업에 들어가신다면 그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그냥 서포트만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금도 아마 공공요금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사실 결제 데이터는 굉장한 빅데이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달에는 소주가 더 팔렸는지 맥주가 더 팔렸는지 지역별로 어디가 술을 많이 드시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사실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고요. 이거는 뭐 누구나 가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IBK가 무료 보급하는 이유도 그 빅데이터 수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공된 데이터 수집까지만 현재는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의 계획은 저희도 아직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뭔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진상 과장님 쪽에는 저도 예,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거와 이번에 공공 서비스를 개방하는 거 두 개 차이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공 데이터 개방은 사실상 뭐 교통 버스 도착 정보처럼 우리가 개방을 하고 정부가 개방하고 나면 그 데이터 어떻게 쓰는지를 정부는 모르잖아요. 그에 비해서 서비스를 개방하면 그거는 정부에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앞서도 저희가 데이터 개방하고 서비스 개방하고 차이를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서비스 개방이다 보니 그 서비스 이용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개방의 대상은 아니고요. 요거는 또 별도로 잘 관리해야 되는 공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뭐 이렇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내년에 할 방향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약간 왔었는데 저희가 시범 서비스를 말씀드린 6종은 보시면 이제 그 뭐 이렇게 민원으로 엄밀하거나 뭐 뭔가를 받는 수혜적 서비스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적은 것들로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저변을 넓히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이제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여기 오신 행정공공기관 분들의 참여 그리고 민간의 참여 이런 게 많으면 이제 좀 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질문 올라온 것 중에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한국 NFC는 저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샤플랜 컴퍼니도 별로 이미 개방된 거 정도면 될 거고요. 워터브의 경우에는 저렇게 해서 뭔가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공공 부문이 요청하는데 협업을 하시나요? 그 부분 한번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 보고 저희가 향후에 고민하고 있는 저희 데이터 플랫폼을 미리 알고 계신 건가라고 해서 약간 뜨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노트북은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시각화하는 서비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 데이터, 실제로는 어반 데이터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더스트리에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함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당연히 공공기관의 데이터들을 추가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픈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그냥 수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명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유관 기관들과 같이 논의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제일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은 항상 오픈돼 있고 저희가 관련된 데이터들을 받는다면 거기에 당연히 상응하는 리워드들도 함께 드리는 것들을 수익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뒤에 보이는 또 앞에 보이는 질문은 아까 황승익 대표님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나눴던 대화인데 아까 답변이 여기서 명확히 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구청 에서나 아니면 공공기관 등에서 요금을 받을 때, 세금을 받을 때 그 직원의 스마트폰, 개인용 스마트폰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무용 스마트폰, 기관이 보유한 걸로 하느냐, 또 개인 걸로 받아도 법적 문제는 없는가 하는 건데 아까 말씀 나눈 거 가지고 한번 좀 의견 네,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빵집에서 알바생한테 카드 맡겨서 결제한다고 법적인 문제가 없듯이 개인용 스마트폰 혹은 공용 업무용 폰으로 카드 수납을 하면 수납된 카드 대금은 지자체나 행정기관의 계좌로 수납이 됩니다. 개인의 계좌로 가지 않고요. 또 거기에서 오가는 데이터는 전부 시큐어한 라인으로 보안 통신이 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용 스마트폰을 쓸 경우는 데이터 사용료 정도에 대한 부담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크게 영향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수납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5년 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청에 있는 제 동창이 창구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 지방세 수납 마감일에는 당시에는 카드 단말기에 창구가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이렇게 수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저희 에포스 같은 게 그 구청 직원분들이 설치해 있었다면 마치 인간 키오스크처럼 앞에 이렇게 일렬로 쓰셔서 동시에 열 몇 명씩 수납을 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쓸 때는 일종의 카드 단말기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라온 내용 중에 제가 볼 때 좀 더 구체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잘 모르는 질문입니다. 지자체 간의 데이터 교류에는 제약이 없을까요?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혹시 이거는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제가 설명드린 걸로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데이터는 고객의 겁니다. 저희 게 아니라 저희는 그걸 보관하고 쌓는 역할만 하는 거라서 지자체 간 데이터 교류하시겠다 하시면 교류하시는 거고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거라서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제약을 두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발표에서 이 내용이 관련된 게 혹시 있으십니까? 지자체 간이니까 A 지자체와 B 지자체 간의 교류인데 제가 질문 혹시 여기에 질문하신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심플로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고 이게 정확한 뜻은 저도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자체에서는 그런 니즈는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의 데이터와 다른 지자체의 데이터의 비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들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관련된 지자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는 서울시 전체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의 비교 데이터들을 원하시는 구들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서비스 모델 부분들로 해결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이 원하시는 데이터들 구매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모터부에 간 질문이죠. 저 전광판 이야기인데 제가 카메라가 있나요? 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엣지 디바이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에 다 카메라가 달려 있지는 않고요. 가장 최신
버전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데이터와 그다음에 로드 컨디션, 그러니까 뭐 포트홀이라든지 뭐 불법 적재물 이런 부분들을 센싱하기 위한 용으로 저희가 카메라를 달아놓은 건데요.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영상이 저장되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미지나 영상 부분들이 저장되냐.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디바이스 안에서 다 처리가 된 데이터들만 저희가 서버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 서버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라든지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영상 데이터들은 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엣지 컴퓨팅에서의 알고리즘을 믿고 믿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10분 남짓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질문한 것도 있는데 우선 덕담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열려 있고 우리나라가 OECD 등에서 측정한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에서는 지금 1위를 차지를 했고 여러 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널리 알려지는 것이 저희로서도 기쁜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덕담해 주신 건 저희가 무척 힘이 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행사 진행되는 중간에 한번 올린 건데요. 여기 계신 업체분들 나와 계시니까 그동안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하고 일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인데 그 어려움을 느낀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좀 말씀하시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또 건설적으로 한번 그 뭐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데 좀 걱정을 많이 하더라,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면 참 좋을 거다, 조금씩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한번 오지요. 황승익 대표님부터. 네,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장에 연습해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그러면서 비사업자 개인이 앱만 깔면 아무 데서나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페이앱 라이트라는 서비스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게 홍보를 사실 중단한 지 1년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홍보하면 할수록 불법 사업자만 늘어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비사업자 카드 결제 치면 불법 사업자의 광고가 한 페이지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 사업자들은 원래 비사업자용 서비스를 사업자한테 제공해서 탈세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규제 특례로 부과 조건을 지켜가며 한도액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불법 사업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허가 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여러 차례 단속 요청, 그다음에 시정 요청, 건의, 수사 의뢰 뭐 여러 가지 채널로 저희가 질의, 문의, 상담, 뭐 국민신문고 다 했습니다만 회신을 안 주세요. 회신을 안 주세요. 국민신문고는 30일 내에 회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 연장해서 60일이거든요, 최장. 제가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니까 같은 질문 반복하면 그거 한다고 한 번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그분은 누군지 모릅니다만 왜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안 하시는지 이건 좀 많이 깝깝한데요. 이 규제기관에 계신 분들의 특징은 연락을 잘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하다가 지쳤는데, 그래서 유일한 저희 소통 채널은 국민신문고입니다. 그나마 기록이 남으니까요. 이것 좀 반복을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악성 민원인 같이 이렇게 찍혔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줘서 꼭 하고 싶은 말은 귀찮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탈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걸 알면서 가만히 두는 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건 사법기관이 할 일도 아니고 규제기관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저희도 건의를 하는 거고요. 그럼 꼭 좀 듣고 의견 청취를 해서 사법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감독을 하고 있는 하위 피지사를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든지 하는 그런 실질적인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힘드셨는데 그 정부 공공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민원처리법도 저희 혁신국 소관입니다. 저희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민원처리법 규정을 이용한 기관이 있다는 거에 좀 많이 가슴 아프고요. 따로 한번 말씀 아니, 좀 저희 나눠야 될것 도움이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 30일 네. 한도라는 게. 네, 그다음에 이준승 대표님. 네, 뭐 다양한 뭐 글로벌 기업이랑도 일을 하고 대기업하고도 일을 하고 하는데 각 고객마다의 특성이 다 있고 고객마다의 어려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도 당연히 저희가 이제 일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이제 업무를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행정이랑 좀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보수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선택하기가 어려우신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성은 그럼 당연히 갖춰야 되는 특징이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특징이지 불만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의 장점은 변동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개 업체가 더 쓴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비용에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 같은 경우에서 예산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예산이 잡힐 때까지 뭐 1년까지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쓰시면서 이제 현장에서 효과를 느끼시고 예산을 그 다음에 건 반영해 주십사라고 해서 그렇게 조금 저희 입장에서도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박보영. 네,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들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특히나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도시데이터라는 단어로 한국의 그 지자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항상 가장 많은 질문은 아까 보수성 얘기도 하셨는데 다른데 어디서 하냐입니다. 다른데 어느 기관에서 하냐, 다른 지자체 어디서 하냐입니다. 사실 다른데 어디서 하냐를 기다리게 되다 보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저희도 만들고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사실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공공 데이터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데이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거를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 공짜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조금만 좀 더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세 업체는 각각 특성이 다릅니다. 모터부는 이미 지자체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고 고시에도 포함되어 있고, 샤플랜 컴퍼니는 아직까지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서비스인데 쓰겠다는 지자체가 있으면은 그 완료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NFC는 민간 부문의 소상공인들 12만 명하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공공 부문에서는 직접 하고 있는 곳이 없고 그 활용성을 기대하고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보영 이사님 말씀처럼 지금 하고 있는 곳을 항상 먼저 찾는, 선례를 찾는 일들이 공무원들한테는 오랜 기간 습관으로도 되어 있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뭐 한편으로는 선입견이고 한편으로는 요령이고 한편으로는 가장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이지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먼저 좀 손을 내밀 수 있는,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를 위해서 오늘 같은 포럼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끝날 수는 없고 조진상 과장님께서 거꾸로 스타트업들과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 대기업들과도 일을 하고 계신데 역시 어떤 서비스 연계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손을 내밀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좋고, 또는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의견을 달라 아니면은 손을 잡아달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사고 안 나도록 좀 멘트 넣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를 켜느라 약간 저희는 그 약간 반대 입장에서 또 조금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이제 그 다양한 아까 시범 서비스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를 소관하고 있는 행정 공공기관의 분들, 그리고 또 그거에 신청 창구가 되는 민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별로 이렇게 협의체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한 이 그룹에 이렇게 민간과 공공이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대부분 뭐 이렇게 상상을 하실 수 있지만 약간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예. 이렇게 같은 표현을 써도 이게 이제 행정 공공기관이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느낌과 그다음에 민간에서 그 표현을 쓰셨을 때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고 또 의사결정 체계나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게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는 좀 더 많이 걸릴 수 있고 또 반대로 공공기관에서는 뭐 아무 일도 아닌 뭐 벽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근거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또 공공에서는 아주 쉽게 되는데 또 민간에서는 또 한참 내부적으로 또 의사결정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은 이렇게 일하는 뭐 이런 법령이나 근거 이런 게 좀 다르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표현에 대한 뉘앙스에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처음에는 다소나마 뭐 오해나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있어서 오해나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다른 걸 얘기했지만 실은 같은 걸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잘 맞춰가면 실은 잘 그 일이 잘 풀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최근 한 6, 7년 동안이라도 이 워크 스마트 포럼 시작한 이후로 많은 스타트업이나 또 IT 기업들하고 일을 같이 해왔습니다. 요 이제 가운데 앉아 계신 이준승 대표님하고는 작년 이맘때 요소수 문제로 온 나라가 좀 힘들어할 때 그 당시 주유소 2,000군데 넘는 곳에 샤플랜 컴퍼니의 하다, 아까 소개됐던 그 하다의 QR 코드를 보내고 그 각 주유소가 쉽게 스마트폰으로 입력하면은 바로바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이나 그리고 티맵 내비게이션에 반영되도록 하는 부분, 데이터 개방과 서비스 연계까지 다 해서 그걸 일주일 만에 만들어 주신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스타트업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스타트업이 매우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준 경험입니다. 그 외에도 과거에 백신 접종이나 뭐 여러 일들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요. 정부 공공부문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앞으로 점점 이런 기민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스타트업들과 같이 하면 제일 좋은 게 많이 있을 것이다 싶습니다. 문제는 없는 게 제일 좋지만 문제 발생하면 해결해야 되니까요. 오늘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로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여기서 토론도 마치고 행사도 거의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를 다시 김민규 사무관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스타트업과 정부가 더욱 활발하게 협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워크 스마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